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도 세계 각국의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슈들인데요. 오늘 시큐리티 뉴스에서는 우리 안보당국의 쓴소리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무인자폭기 현지 지도에 또 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엄청난 양의 드론을 사용하며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소식, 매일 전황을 소개해드리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드론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별다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장 지도하고 이 자리에서 무인기 대량 양산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무인항공기 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에서 생산한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김정은이 이날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무인기를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군사활동에서 무인기의 사용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 비용이 적으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렌싯을 모방한 배회탄약 유형인데요. 해당 모델의 원형의 경우 40에서 60km 거리를 비행하며 전자광학 탐색기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어 전차나 장갑차, 야포는 물론 선박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유형에 따라 싸게는 1000에서 2000달러 내외, 렌시과 같은 버전도 3만 달러 안팎에 조달이 가능한데요. 대단히 취약한 우리 군의 저고도 방공망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올 이러한 드론 위협, 과연 막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됐던 사진들보다 드론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어디든지 드론이 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방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론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냉전 시대 개념의 방공 시스템 가지고는 이러한 작은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러시아의 토르, 부크 같은 이러한 방공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동되고 있는 방공 시스템의 바로 정면에서 드론이 날아가서 해당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영상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이 체적이 굉장히 작고요. 비행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탐지, 격추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표적들은 레이더 스크린에서 새떼나 구름, 지표면의 반사, 보통 클러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드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을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그러니까 360도 전방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형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군도 전차나 장갑차에 이런 식의 코프 케이지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군 하면 인해 전술을 떠올리죠. 사람이 얼마가 죽든지 간에 작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군대였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예전에 어떤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에는 중국군에서조차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방어력 강화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국지방공 레이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가 한 면만 보고 있습니다. 고정돼서 북쪽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중간에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져서 컨택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낮은 고도로 들어가거나 다른 잡음과 섞여버리면 사실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도 계속해서 뚫리고 있죠. 옆에 있는 이 버기카에 달려있는 이것은 엘마디스라고 해서 미 해병대가 방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 지금 레이더 조사면이 4개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비죠. 예전에 우리 청와대 무인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도입을 시도를 했던 이스라엘제 RPS-42라는 모델의 미국 버전입니다. 원래는 대인 레이더였는데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야전방공, 드론 대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는 이런 드론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엘마디스 같은 소형,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좀 더 촘촘하게 깔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전장에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전운인데, 이러한 전운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군은 이 국지방공 레이더, 그리고 자체 레이더가 없는 신형 대공포, 문자 그대로 이따위 것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면서 국민의 혈세는 버리고 적어도 방공, 카운터 드론 능력은 점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방공작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리고 2014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방공망이 뚫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방공망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사업은 가고 있고 여기에 밥그릇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결정권자 대부분이 어차피 전쟁은 안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휴전선 위쪽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언제든지 너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위협들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항제 전장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군의 높으신 분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군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지만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미군 내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꽤 큰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미 국방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숙청 작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 과연 트럼프의 숙청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의 군 지도부 물갈이 구상은 군의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군의 사기와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어떤 직책에 사람이 충분하지 않거나 업무를 분담할 사람이 적은 경우 당연히 시스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장군과 제독에 대해 상당한 보직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장교들의 진급을 막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2명, 3명의 일을 했다면서 이는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군 물갈이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른바 전사위원회를 구성해 군 살생부를 작성하고 좌파 성향의 장군들, 일명 워크 제너럴스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준비 중인 이 숙청 계획은 전사위원회가 작성한 장성 리더십 평가서에 따라 해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30일 이내에 현 계급과 보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4성 장군과 3성 장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번 숙청은 찰스 브라운 현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들이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를 군에 도입해 군의 기강과 전투준비 태세를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이 같은 고강도 숙청 구상에 대해 주류 언론과 친민주당 성향의 전현직 관료들은 트럼프와 헤그세스를 파시스트, 독재자 등으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되는 이번 숙청 작업, 과연 별탈 없이 끝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미군 내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혼선과 혼동, 주로 가치관에 대한 것인데, 바이든이 취임 직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둘 다 흑인을 앉혔죠. 그리고 이 2명 다 소위 말하는 다양성이라고 해서 성소수자, 낙태,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들을 군에 대거 주입시켰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 공군이 공식적인 홍보 자료로 만든 선전물입니다. 여기 무지개 색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 제4, 제5의 성별이 있다라는 정신 나간 사상을 장병들에게 주입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파리를 하면서 군의 리더십 체계를 흔들었고요.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미군의 전투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됐습니다.
군의 전투력, 사기라는 것은 결국 그 군인들을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군인들을 강력한 기강으로 통제함으로써 창출이 됩니다. 자, 옛날에 머스켓총이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인 배틀을 했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기 짝이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눈에 너무 잘 띄는 빨간색, 파란색 같은 원색 계열의 전투복을 입었고 정말 정직하게 대형을 갖춰서 평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상대방의 눈알이 보일 때까지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죠. 군대에 군기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이 눈알이 보일 때까지 전진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먼저 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일 선두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겠죠. 그 공포 때문에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우리 조총부대가 그랬었죠.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적의 말이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먼저 방아쇠를 당기고 전열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형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흐트러진 대열을 적군이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양상의 전투가 벌어졌던 건데요. 현대전에서도 이런 군 기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명령했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전투 임무 수행이 안 되겠죠. 지금 러시아군의 상황을 보십시오. 각지에서 지휘관에 항명을 하고 지휘관을 총으로 쏘고 돌격 앞으로를 명령을 해도 도망가는 군인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기 때문에 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도 발생을 하지만은 평상시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두 명의 장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미담밖에 없습니다. 뭐 장병들에게 짜장면을 사줬다. 뭐 회관을 통째로 내주면서 뭘 해줬다. 뭐 어떻게 해줬다. 장병들에 대해서 잘해주고 챙겨줬다. 이런 미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장병들을 빡세게 굴렸다.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고강도 훈련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닥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평가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훌륭한 군인일까요?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전역하셨는데 윤희철 전 7군 단장입니다. 저는 이 윤희철 장군과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윤희철 장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특히 네티즌들과 병사들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두가 특급 전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과 이후에 고강도 체력 훈련을 시켰고 소위 말하는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죠. 군장을 정말 뭐 박스라든가 물통 같은 걸 채워가지고 정말 가볍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에게 경례를 시켰는데 그 예비군이 국민신문고에 찔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반발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희철 장군이 했던 행동들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이분이 체력 훈련을 왜 그렇게 강도 높게 시켰냐면 이분이 군단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그때 뭐 워리어 플랫폼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장구류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총이 K2 소총 하나만 해도 여기에 광학 조준 장비, 뭐 레일 시스템, 수직 손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총의 무게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방탄조끼, 예전에는 뭐 X반드, Y반드 이런 것만 차고 다녔는데 이제는 전술 방탄조끼에다가 앞부분에 굉장히 무거운 방탄 패널까지 집어넣죠. 이러한 단독군장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단독군장이라고 해봤자 5에서 6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방탄복까지 풀로 세팅하면 15에서 20kg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메고 착용한 상태에서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희철 장군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기본기를 시키니까 병사들은 당연히 싫죠. 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윤희철 장군에 대해 찾아보면 너무 빡세게 굴렸다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의 존재의 의의가 뭡니까? 전투에서 생존하는 거죠. 윤희철 장군이 그렇게 시켰던 대로 강력한 체력을 갖추고 우수한 사격 능력을 갖추면 전시에 죽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육군 복무신조에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전에 가깝게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전시에 이 병사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지휘관의 본연의 임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짜장면을 사주거나
고기를 사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자, 그럼 군인들의 인식이 왜 이따위가 됐느냐? 처우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힘든 것을 시키니까, 그리고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1년 반 동안 시간 때우고 간다, 시간 허비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징집병들 월급 굉장히 많이 주죠. 처우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건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고강도의 훈련을 시킬 차례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겠지만은 이러한 실전적인 고강도 훈련만이 실전에서 그 병사 개개인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두 장군 중에 누가 진짜 부하를 생각하고 제대로 된 장군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병사들, 즉 표가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보기 좋은 행동을 해서 개인의 일신영달을 꾸리는 사람, 그리고 군인 하나하나를 전사로 만들어서 싸워서 이기고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군인, 이것들을 구분해서 후자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고강도 개혁 조치가 진행이 되면 잡음이 꽤 클 것 같은데, 이 개혁이 끝나고 나면 미군은 예전처럼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총대를 메고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성 또는 정치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서울 불바다의 주역, 북한의 곡산 혹은 주체라고 불리는 170mm 자주포가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야포를 잃은 러시아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손을 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북한이 한때 서울 불바다의 주역으로 불렀던 장사정포를 러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열차를 통해 170mm 장사정포를 러시아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해당 장비가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러시아 서부로 옮겨지고 있다고 러시아 밀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북한 자주포는 현지 시각 11월 14일 러시아 중부에 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역에서 열차에 실려 러시아 서부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됐는데요. 위장망을 치기는 했지만 해당 자주포는 분명 북한제 M1989 주체 자주포였습니다. 북한이 1989년부터 일선에 배치해 나토에 의해 M1989라는 명칭이 부여된 이 자주포는 북한에서 주체 자행곡사포로 불리고 있는데요. 1978년에 배치된 구형 M1978 곡산을 대체하기 위해 200에서 300여 문이 생산돼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중국제 VTT-323 장갑차를 기반차체로 삼아 170mm 곡사포를 얹은 모델인데요. 일반탄을 사용할 경우 30k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탄종에 따라 40에서 60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어 유사시 서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장사정포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러시아가 이 구형 자주포를 가져다 쓰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군과의 대활약전에 밀려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이 자주포가 2S7 피온 자주포의 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러시아군에 도입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체 자행곡사포의 명중률과 파괴력이 대단히 형편없다는 점과 러시아군에는 동종무기나 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가 전장은 물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열차를 통해서 수송되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됐는데 러시아 밀블로거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배경에 있는 아파트만 놓고서 이 위치, 어디서 촬영됐는지를 정확히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찍어 보니까,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베리아 지역이죠.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 통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14일 아침에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는 일주일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우크라이나로 바로 가진 않겠죠. 제가 여기 중간에 경유지 하나를 찍었습니다. 47시간에서 49시간이 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의 사라토프라는 지역입니다. 10월 17일에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르티잔 조직이죠. 아테시에서 이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사라토프에 포병 고등 지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병 병과 학교 정도 되는데, 이곳에 처음 보는 자주포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주포가 아마도 북한이 최근에 선보인 155mm 자주포가 아닐까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을 깨고 이 170mm 자주포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포병전, 서방 세계의 신형 야포는 물론이고 드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를 잃었습니다. 원래 러시아군은 122mm나 152mm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203mm 피온이라는 자주포를 동원해서 대화력전을 했죠. 위력도 강하고 사거리도 비교적 긴 편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M777이나 세자르 자주포를 상대로 해서 꽤 효과를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주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자주포가 필요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곡산, 주체, 이 170mm 자주포를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이 자주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또 포병장교였지 않습니까? 이 170mm 자행곡사포는 포탄이 170mm이긴 하지만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155mm보다 더 작습니다. 왜냐면 더 멀리 날아가는 사거리 연장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포탄 내부에 들어가는 작양량이 155mm보다 훨씬 작습니다. 파괴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신 가공 기술이라든가 장약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사거리는 길지만 명중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40에서 60km 정도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거리까지 날아가게 되면 사실상 명중은 포기해야 되죠. 자, 그런데 대화력전이라는 것은 적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해당 좌표의 포탄을 미터 단위 정확도로 내리 꽂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체 자주포가 40에서 60km 밖에 있는 표적을 때리게 되면 아마도 그 명중 정밀도 CP라고 하는데 이 CP는 킬로미터 단위로 벌어질 겁니다. 뭐 좋게 봐줘도 수백 미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러시아가 이것을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대화력전에는 거의 효과를 못 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70mm 자주포가 러시아로 가는 것을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원래 이것은 수도권 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것을 빼서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대체하는 뭔가가 수도권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구경 방사포, 신형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죠. 명중률과 파괴력이 떨어지는 기존 170mm를 밀어내고 유도장치가 탑재된 신형 240mm 방사포나 300mm, 400mm, 600mm와 같은 신형 조종 방사포로 수도권을 겨냥한 포병 화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자주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달에 최초 첩보 보고가 있었고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선에서 이 170mm 자주포는 거의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전력으로서 방사포 전력이 좀 더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특히 240mm나 300mm, 400mm, 600mm와 같은 이런 로켓탄들의 집중적인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미래 위협이 아니라 현존 위협이죠. 지금 당장 직면해 있고 잘못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가 이러한 위협 증가에 대비해서 10여 년 전부터 아이언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언돔이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반도 전장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이언돔보다 사거리는 떨어지고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훨씬 비싼 LAMD라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당장 전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가 됩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해라 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사실 작년부터 북한이 어떤 군사무기를 제공을 하거나 참전하게 되면은 대응을 하겠다.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은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북한의 이런 방사포 위협이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군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군도 이러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일신영달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군에서 속아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의 시큐리티 뉴스를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